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는데 과반을 또 넘기지 못했어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난감하죠. 네. 이제 뭐 어쨌든 당대표 되기는 했는데 네. 일단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뭐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에는 네. 이제 두 명의 후보가 마지막에 사퇴를 하면서 김용 후보를 좀 올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탄력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팀 정청래라는 분들이 저는 앞으로 최고위 회의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내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분위기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미 져버렸으니까. 네. 그러고서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뭐 재신임 묻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패배를 전제로 한 얘기거든요. 맞지. 이거 좀 사실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거는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지면은 정청래 후보였으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 연속 지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는 지더라도 내가 재신임을 물어갖고 재신임이 통과되면 계속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길 자신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재심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민주당 말씀드리는 거죠. 내에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나온 것도 맞고 이제 그래서 누구를 차출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네. 약간 이제 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서울시장 선거는 진짜 100%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그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네.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던져놓고 보는 거지. 네. 던져놓고 보는 던져놓고 거고. 보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 비판하려고 이렇게 던진 건데 네. 그게 나중에 좀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전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네. 이제 원래 이재명 집권 1년 차에 이제 그 박찬대 후보, 네.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 이렇게 붙었었거든요. 그때는 박찬대 후보가 친명 후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각이 완전히 선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친명 박찬대 후보가 거의 6대4 이상으로 깨졌거든요. 아. 그때는 거의 진짜 작살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쨌든 송영길, 김민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대5 싸움. 거의 뭐 이제 뭐 50 가까이 갔거든요. 네. 그런 거 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친명이라는 분들이요 사실은 구심점이 그렇게 딱히 두각을 나타낼 만큼 없습니다. 이른바 교통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친청 후보들은 3명 나오고 네. 친명 후보는 5명 나오면은 당연히 5명이 나온 쪽이 표가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 나가고 호남 수도권 경선을 하기 전에 임미애 후보, 경명호 후보 사퇴하세요라고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랑 수도권 표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표가 제일 많으니까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임미애, 김영호가. 네. 그리고 나서 몰아달라고 해갖고 대의원에서 몰아줬어요. 대의원에서는 김용 후보가 거의 뭐 29%. 거의 8,800표 받았거든요. 네. 그 1인 2표니까 네.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거의 과반까지 다 받아간 거예요. 14,000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몰아주긴 했는데 어쨌든 전략이 없었다. 전략이 실패했다. 그걸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됐다. 그러니까 사퇴가 늦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대의원 투표 놔두고서는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팀 정청래의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승리요. 네. 어쨌든 우리 방송 보면 알잖아요. 민주당 쪽 패널들 열이면 열. 다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맞지. 진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이렇게 도와주는 발언을 하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못 서정욱 봤었거든요. 변호사 계십니다. 누구요? 서정욱 변호사 아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힘 쪽이고 민주당 패널로 나온 분들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상황에서 판은 또 이렇게 2대1 싸움까지 또 갔으니까. 네, 그죠?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그 메가 프로젝트 갖고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나름대로 먹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남에서 큰 표차로 김민석 후보가 이겼잖아요. 네. 그거를 정청래 후보가 더 채워넣을 수가 없었던 건데 호남에 있어서의 민심은 결국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좀 좌지우지하게 됐던 게 아닌가. 이 마지막에 그 입법 속도 높이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도 딱 호남
당원 투표 전날이었어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티가- 진짜 너무 노골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전한 것도 저는 굉장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민석이 졌다, 정청래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야당에서 사감을 담은 논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감,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그러니까 전부 다 둘다 실패, 패자 아니면 둘 다 승자. 전부 다 패배한 아.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전에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를 앞두고 여당의 그릇론 얘기 꺼내면서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순방 중에도 그렇죠. 순방 끝나고 나서도 노골적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54%밖에 못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더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김민석을 밀어줬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를 밀었어요. 그건 이거 확실히 대통령이 미는 후보와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민주당이나 국민 여론에서는 대통령의 심판론도 작용한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크게 성공한 거냐 어쨌든 졌잖아요. 졌죠. 네, 졌지만 그래도 친청 최고위원 3명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누구라도 다 성공한 전당대회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네. 이제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 사항에서는 무리가 없을 텐데 네. 근데 최민희 후보와 한민수, 이성현 후보가 가진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꽤 크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네. 이제 얼굴도 많이 알려지신 그리고 분들이라서. 지명직 최고위원이 갖는 그 발언의 무게와 선출된 사람들의 최고위원 발언의 무게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가 더 좀 시끄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끄러운 첫 번째 포인트가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 관련해 갖고 네.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10월 2일 전에 약간 좀 뭐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민주당이 약간 온건한 분들 입장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진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팀 정청래 이 세 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그 기껏 이분들 이게 같은 통과시켜 놓은 경우에는 건데 바로 바꾸니까. 그렇죠. 심지어 뭐 처음에는 약간 그 장윤기 사건이 커지니까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라고 민주당에서도 한 발짝 빼더니 결국에는 당론으로 의결해갖고는 통과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김민석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뭐 아바타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본인도 그쪽으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 나올 때는 강성 지지층들한테 소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이다.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라고 본인만의 생각인 건지 자기 정치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오셨는데 이걸 만약에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최고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한번 불꽃이 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취재를 한 거에 따르면은 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그럴 거 있으면은 대통령이 그 약간 계속 미루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공포 절차를 미루거나 하는 방식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아예 제압을 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그 최민희 후보는 확실히 김민석 후보랑 각을 좀 세우거나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민수, 이성윤 이 두 분은요 그렇게 대가 센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천이 걸려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표를 한 게 뭐냐면은 최고위원들도 다 경선한다, 당대표도 다 경선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민수, 이성윤 이 두 분은 경선이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특히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이랑 해야 돼요. 오 진짜요? 네, 거기가 원래 지역구가 그래요. 근데 이성윤 후보도 그 지역구가 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최고위원도 경선을 하겠다라고 했던 말 자체가 네. 그분들을 겨냥한 거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고 지금 대놓고 여당 내에서 뭐 어떤 아젠다를 갖고 싸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싸우겠지만은 그렇게 막 피 튀기는 정도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항상 걱정했던 게 이게 전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딱 진짜 끝났어요. 우리가 말했던 그 17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네. 진짜로 아직도 골이 좀 깊나요? 아니면 어때요? 그게- 아니면 방방바처럼 이렇게 넘어가나요? 아니, 골이 너무 깊죠. 김민석 후보의 이 선거 캠페인이 너무
흉악했어요. 아니 상대 진영을 사실 신천지로 만든 거잖아요. 하긴 또 뭐가 오픈되지는 않았다. 맞다. 그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친천계 후보들도 아니 무슨 소리냐 왜 당원들을 신천지로 이단으로 만드느냐라고 항변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선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저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상대방을 뭔가 배격하고 배척해야 되는 존재로 여겼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정청래 후보와 친천계 후보들이 정말 예뻐서 잘해서 표를 받은 게 아니라 정치권은 무릇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과 진영의 중력을 누르니까 민당 당원들과 민당 연성 지지층은 도대체 친명과 친청의 구분이 뭐지 차이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개혁을 비판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당무 개입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와 친청계를 뽑아준 거지 저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뭐 적통 경쟁에서 뭐 정당성이 있으니까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회복도 어렵고 좀 잘해야 된다 김석우 대표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원래 주류였던 사람들이 밀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옛날에 이제 민주당에서 난닝구 논쟁이라고 해갖고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주류였던 시절에 개들이 있죠. 뭐 어떤 개들이. 친노 친문이 그동안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이제 유시민이 백바지 입고 나타나고 난닝구 백바지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밀려나는 건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친노 친문들이 이제 밀려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은 당연히 거칠죠. 싸움 많이 일어나죠. 근데 나는 하나 이긴 총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그 대표 시절 그리고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정치적 아젠다들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 당론을 올려가지고 그 아젠다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되게 무식한 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그 과정에서 맞는 근데 그거는 말인데 정청래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청래 당시 당대표가 대통령의 말과 달리 본인 SNS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쓴 그랬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탄력을 받은 거, 완전 입법 과정에서 탄력을 받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김민석 당시 총리가 완전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탄력을 받은 거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걸 전당대회에 의제로 올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의제로 올린 사람이 정청래 후보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도 그 점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당대표 당선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누가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근데 그거를 먼저 그 전당대회 의제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렇죠.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청래 후보가 그거를 아젠다로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선이 벌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그 강성 당원들의 힘에 의해갖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인데 그걸 시작한 사람은 정청래 후보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후보 된다는 입장에서는 거죠. 저는 정무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전당대회 할 때도 이제 서로 둘 다 친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박찬대 후보랑. 근데 그때도 검찰개혁을 추석밥상에 올리겠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먼저 이슈 선점을 한 게 정청래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검찰청은 그러니까 없애겠다고 박찬대 했죠. 후보도 본인도 추석밥상에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슈를 따라가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대단히 좋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근데 드리는 이제 거예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 그 결과로 당원 투표에서 66대 33으로 더블 스코어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인은 전당대회에 나올 마음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존치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각을 세워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걸 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됐지만 김민석 후보가 그 이슈를 따라간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비겁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입법 과정에 있어서 속도가 붙게 된 거는 저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의 탓이 더 크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대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아주 강성 지지층을 이끌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해 왔죠. 그러면 김민석 후보는 더 반대로 더 선명하게 우리는 폐지가 아니라 존치를 걸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점. 그러니까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게 전당대회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컸던 것 같고 문제는 또 토론회 과정에서 김민석은 정청래보다 더해요.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질문도 하고 네. 심지어 소영기 후보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조이대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어찌 보면 정청래 후보보다 더 정청래스럽게 앞으로의 당을 끌어가는 과정을 예견한 거란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정청래만 비판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도대체 사법 처리 과정에서 정청래와 김민석의 차이가 뭐지? 라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정청래 일단은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당대표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선명하게 내세워갖고 붙었으면은 정청래 후보가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안 만드는 선택을 한 거고 네. 쟁점을 안 만들려고 한 선택을 한 거고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올려갖고 정치를 되게 나쁜 방식으로 해온 사람이 정청래 후보, 그다음에 최민희 후보,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라는 거예요. 이 팀 정청래라는 분들을 과연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비겁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다른 입장을 정부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발표를 하고서 본인이 총리직 내려놓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뭐 정당한 비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50% 100%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팀 정청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뭐 정당한 선거 캠페인을 했느냐,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했느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서로 간의 강성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했고 우리 중도층 국민들을 위한 것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를 대통령이 어쨌든 노골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그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갖고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역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하원계는 저더러 네. 정청래 캠프라고 국민의힘 자체가 정청래 거대한 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정청래 후보가 그 전에 대표를 했잖아요. 네, 그 네. 전에 대표를 하면서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는 이제 김민석 대표는 이제 자기가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럼요.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면 된다고 보는데 약간 정청래 편을 드는 느낌인 거예요. 아이, 둘이.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낫거든 사실은. 그래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여당 사이에 각이 생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사이드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내전이 좀 벌어져야 네. 이쪽에서 좀 할 게 좀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이라 이거죠. 아니 그게 뭐 정청래가 그렇게 대통령한테 대립각을 세운 것도 또 아니에요. 명청대전이라는 말도 누가 만들었느냐? 친한계 패널이 처음 만들었어요. 친한 본인은 쪽에서? 친한계 패널이 그냥 뭐 이간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과 그 당정 관계를 어쨌든 벌려놓으려고 논평을 이렇게 하다가 그게 뭔가 일반화돼서 패널들이 얘기 나온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되게 원사이드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선방하고 친청계가 다 들어가고 심지어 최민희가 수석을 달고 또 김용이 저렇게 두 명의 후보가 사퇴했음에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좀 색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다른 방송에서 막 뭔가 뉴 이재명 내지는 대통령의 뭔가 국정 방식과 그를 따르는 김민석 후보의 방식이 맞다라고만 얘기하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된다. 예, 데이비드 뭐 6599님께서 좋은 질문 또 해주셨습니다. 뭐 세 분께서 대답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나쁜 놈이 누군가요? 라고 그렇게 아니, 정청래 이처럼과 후보, 함께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왜 나쁜 놈이야? 다 나쁜 놈 같은데 내가 볼 때. 정청래 후보가 저는 되게 나빴다고 봐요. 네. 전략적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련의 과정이 늘 정치를 해놓은 게 그런 식의 되게 단순화시킵니다 세상을 엄청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들을 지지하는 딴지 게시판 그분은 딴지만 보면 민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 지지하는 그분 또 중도가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만 지지하는 그 강성 당원들한테 좋아하는 그런 그 뭐랄까 아젠다만 던져갖고 그 사람들 꽉 잡고 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위원하고 당대표하고 사실은 대통령 꿈까지 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그게 제압이 된 거거든요. 네, 저는 되게 좋지 않은 방식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이번에 한번 브레이크 한번 걸렸다. 희한하게 김민석 후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전혀 없네. 왜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 비겁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비겁하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을 조폐겠습니다라고 하면 난 조폐지 않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나도 조폐게요. 라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정청래와 김민석 똑같은 건데 굳이 그러니까 정청래가 1년 동안 그 먼저 대표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나쁜 거고 김민석은 비겁하긴 한데 같이 판단 잘 안 한다. 저는 이게 좀 희한한 노편 같아요. 왜 그리고 뭐가 애초에 희한하다는 거죠? 이번에 그 명청 갈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게 생긴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 2년 전에 그렇게 비명행사 공천해버리니까 그때 뭐 전해철 뭐 이렇게 떨어진 친문계 인사들 이분들 하위 10% 20% 받으면서 이유도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공천권이 있는 전당대회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작년 전당대회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들이 그렇게 막 나서고 특히 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뭐 어물전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는 2년 전에 그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통령도 그걸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아니까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찬에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어처구니 없이 비빔밥이 메뉴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 우리는 원팀이 아니라는 거를 밝히는 거잖아요. 원팀이었으면 비빔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좋아하는 것도 그때도 뭐 민어였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결국에는 그때 대통령 전 현직 대통령들이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좀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음에 있었어. 유시민 작가가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본인의 업보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얻을 마음이 없어요. 애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마음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그 반쯤의 국민들의 정서라고 하는 게 돌아서니까 대통령한테 뭔가 보여줘야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얻는 거니 그 정치적 의미를 챙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비빔밥도 꺼낸 거고 민어도 꺼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이라는 세력이 친문을 밀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 과거에도 국민의힘도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친윤이 친이준석 다 학살해갖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난 건데. 내 발로 나왔어. 저 단어 선택을 좀 더 자극적으로 해주세요. 아니, 좀 더 자극적으로 해주세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퇴장이랑 내가 나가는 거랑은 다르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제명당해가지고 그래요, 쫓겨나고 그건 늘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과거 사진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네.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갔는데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고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있고요. 조국 혁신당 전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의전상으로 왔을 때 야당의 대표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바로 둘이 이제- 만나줘야 되는데 거기 셋이라는 거는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구나. 네. 저게 대단히 의전적으로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의전서를 그리고 따졌을 때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탈당하라고 그래가지고 했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제 저는 이런 그렇게 얘기가 봐요.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이제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정치 문외한이라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선거에서 딱 졌어요. 뭐 열심히 싸웠지만 젖잘 싸긴 하지만 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니,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일단 봉합 국면으로 가겠죠. 네. 정청래 김민석 후보를 후보는 이제- 도와줘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대통령의 국정 이 후반부가 잘 될 거다라고 이 바깥으로는 그렇게 할 텐데 네. 앞으로 이제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원심력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개헌을 꺼내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이따 한번 세게. 물론 이제 막 그 여당 할게요. 내에서도 네. 이원 집정부제다 내각제 아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옳다라고 얘기를 꺼내는데 이걸 이제 정청래 이제 원은 아니지만 네. 지도부가 아니죠. 네. 이분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 그리고 그 아바타 역할로서 최민희와 친청계 후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갈등의 어떤 이 간극은 더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은 봉합 국면으로 간다. 일단 간다. 그래야 맞는 거고. 네. 내일인가 저희 대통령이랑 만찬을 한다고 네. 하잖아요. 당대표 후보들까지 하고 세 맞아요. 명이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요즘에 여론조사상 수치가 너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끝나고 후보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 열흘 정도 뒤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틀 뒤에 하는 걸 보면은
하긴 해야 좀 돼. 마음이 급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서로 피해를 너무 올렸어. 근데 이번에 하여튼 최고위원으로서는 결국엔 친청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네. 뭐 밥 먹고 이런다고 해서 금방 봉합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뭐랄까 전당대회 승리에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송영길 후보는 뭐 어떤 자리 같은 게 또 이제 뭐 영전하던가 이렇게 될까요? 예전부터 사실은 외교부 장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또 이기 내각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외기도 있죠. 아마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보통 그러면 개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로 합니까? 아니면 조금 눈치 보고 합니까?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할 거라고 다들 네. 예상을 하고 있었기 근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전 대표가 라방을 하던 도중에 송영길 후보가 자기를 워낙에 많이 공격을 하니까 그 라방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외통이라고 자기를 비판해가지고 뭐 외교부 장관 입각하고 싶을 것 같은데 농담 반쯤으로 그리고 외교부 장관 가면은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외통이니까 조심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아, 정청래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오케이. 사실 이게 그 밑바닥에서는 암암리 어느 정도 나오는 얘기긴 하거든요. 네. 송영길 후보가 외교부 장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그 얘기 나왔던 거고 이제 그 정청래 전 대표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개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지금 부분은- 개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상. 네, 청와대 참모까지 개편은 모르겠지만 네. 개각을 안 하면 어쨌든 이대로의 국정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네.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면 뭐 이런저런 효과로 사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조사가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제가 지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개각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됐죠. 과반 달성이 안 됐고 그렇죠. 선호투표제로 본인 때문에 달성이 된 거고 그 선호투표제 김민석 후보가 받아먹은 표가 6대4 비율인가 뭐 7대3 비율인가 그 정도 된대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선호투표제 송영길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레버리지가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외교부 장관이든 그 개각 그 명단에 아마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송영길 후보를 외교부 장관으로 쓰려면은 이제 여권 쪽 그 부분인데요. 네. 그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왜요? 어떤 일단은 리스크죠? 송영길 후보가 뭐 되게 미국 쪽도 많이 알긴 하는데 사실은 북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이쪽이랑 좀 많이 그 잘 아는 분이거든요. 아 송영길 예, 후보가.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북방경제위원장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이랑 좀 가까운데 이게 시그널이 네. 좀 잘못된 시그널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교부 장관 송영길을 이렇게 임명한다라는 거는 네. 약간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관계의 개선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은 또안 되고. 약간 그런 네. 종류의 원래- 시그널 나갈 수 있었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역할은 충분히 했는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자기 이제 미국과 얘기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외교부 장관은 앉혀놓으면은 네. 자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위험하다. 이제 중도층들이 가장 우려하는 민주당의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아, 저도 일단- 이번에 전당대회 보면서 네.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는 다 얻은 그러신 것 전당대회가 같아요. 아닌가 네. 싶어요. 네. 뭐 처음에는 한 15% 정도까지도 득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뭐 한 10%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김민석과 정청래 두 명의 싸움에 있어서 송영길 후보의 표가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송영길 후보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구속됐다가 어쨌든 항소심에서 뭐 절차상의 문제로 무죄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공천받아서 중앙정치로 힘들게 복귀를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복귀를 하자마자 타이밍상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굉장히 짠하고 나타났고 그리고 이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에게는 마음의 빚을 줬어요. 그렇죠. 송영길의 도움을 받았다. 맞죠. 이게 맞죠. 지금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뭐 외교부 장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중앙정치에 안착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한 복귀, 화려한 복귀라 그러면
그럴까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뭐. 예. 어쨌든 당대표 한 번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직 안 죽었어. 뭐 소나부당하고 막 이렇게 막 변희재 씨 만나고 이렇게 다닐 때는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당대 나왔고 나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 보여준 거죠. 맞아요. 나 민주당 주요 정치인 중 하나다라는 거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대표가 이 정권에 좀 고마워하는 것도 있는 게 돈봉투 사건에서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당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어요.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투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돈봉투 뭐 부스럭 소리부터 증거가 좀 있긴 있는데 끝까지 다투지 못했으니까 네. 어찌 보면 이 정권의 어떤 보온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아니, 있죠. 서로 돕는 관계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이제 자기가 자기 지역구를 던졌죠. 개항을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한테 주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서울시장- 판단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바뀌었나요? 예? 만약에 그 판단을 안 했으면 지금 뭐 판단 다른 세상에 없었으면은 아마 이재명 당시 대표는 네. 구속이 됐겠죠. 아마도 네, 그죠. 네. 그 구속 막으려고 한 건 맞아요. 의원직을 못 달고. 네, 네. 맞죠. 네. 그 느닷없이 거기 인천 계약 작전으로 오셔가지고 그러고 네.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고 정말로 거의 전동에서 졌어요. 네. 아, 소영일 대표? 네, 그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전동에서 다 졌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동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25개구가 아니라요. 427개인가? 6개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동이 다 그건 맞아요. 한 번도 없었던 오세훈 일이거든요. 시장이 깨질 수 없는 기록이 굉장히 본인의 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그 포인트를 얘기할 때 그때 선거를 얘기하거든요. 모든 동에서 다 이겼다. 전동 이런 얘기를 승리. 했어요. 전동 네. 그 전에 그럼 반대로 전동에서 패배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다시 화려하게 복귀한 송영길 후보였다. 2021년에도 한 5개 정도 동은 못 이겼었거든요. 그 오세훈 시장이. 근데 또 그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근데 또 화려하게 복귀하면 그것도 추억이고 서사가 되는 거라. 그렇죠. 예, 그렇게 잊혀지면 참 쓰라린 일인데 이렇게 복귀하셨으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길 잊어주자. 잊어주자. 잊어주는 건 아니지. 흑역사. 흑역사인데 어찌됐건 본인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우리 당대표 앞에 과제가 또 산더미입니다. 이제 청와대 만찬이 있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인가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네, 오늘 저녁. 예. 이제 오늘 저녁 이제 가서 이제 식사 한번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심과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당대회 때 우리가 좀 많은 것들 좀 민낯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민주당의 낯입니까? 민낯입니까? 아무튼 그걸 많이 봤는데 당심과 민심이 약간 괴리된 것도 좀 느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조사는 막 매우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 070으로 번호를 받았다라는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 전반적인 이 경선 관리가 조금 부실했던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네. 그 순회 경선 할 때 이미 투표 다 하고 연설 듣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얘기 네.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거부터 조금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가까스로 선출된 건 아니고 네네. 저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거의 비등비등했고 부울경 정도 치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제 호남의 선택이 결정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결정타. 네, 제주하고 호남 네, 네. 네, 결정타였고 특히 이제 이 호남에서는 늘 얘기하는 얘기 전략적 선택 이렇게 정치적 선택 얘기를 하는데 또 회초리 들고 할 때는 무섭게 들죠. 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데 대안이 없다. 이제 보통 뭐 지방선거나 총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투표율이 낮아져요. 투표하러 안 가버립니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다 선택해 버려요. 이제 그런 어떤 정치 행태, 정치 문화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는데 네. 성공은 해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 나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쓴소리 하는 것 레드팀과 네. 어깃장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십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작년에 정청래 당대표를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61대 38
그러니까 정청래, 박찬대 이런 굉장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는데 호남에서 아이고 인자본게 못 쓰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초반부터 안 되겠네 이런 얘기. 그런 민심의 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간 선거 없을 때 정말 성과 내야 되는 것. 잘해야지만 총선도 좀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다. 네. 뭐 그다음에 2년 뒤에 또 대선 이렇게까지 연결한 그런 뭐 당심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네. 그 친명 마케팅이라고까지 뭐 얘기 나왔던 우리 김용 전 부위원장이 이제 최고위원회 또 당선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또 그분 또 당선되라고 또 다른 분들께서 사퇴까지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게 이제 여론조사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일등했죠. 확보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경고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용 전 대변인인가요? 네. 이분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결국은 네. 최고위원회에 안 들어간 게 당으로서는 좀 다행이죠. 부담이 네. 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번에 그 호남은 절대적으로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거 얘기 듣고 이제 뭐 마음이 그러니까는 움직였다. 사실 그 애초에 전략을 세울 때 그 전당대회의 그 초입에 메가 프로젝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순방한 날 밤에 송영길 의원과의 만찬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로 뛴다라는 얘기가 박지원 의원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전략적 선택을 누가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할 정도로 그게 변수였어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었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저는 모르겠다라고 봐.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데 그 낙후된 호남에 대한 문제의식을 누군가가 아주 확실하게 긁어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그 변수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만찬을 포함해서 친청계를 얼마나 이렇게 포용하는 제스처를 쓰느냐 플러스 본인의 지지율.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김민석 지금 지도부에서 하는 행태로 봐서는 주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람을 쓰는 것 같다. 김남준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확실하게 다짐한 것 같아요. 내 비주류의 좌장이다 라는 거. 그러자 최민희 의원이 무슨 소리야. 비주류는 비주류고 나는 나대로 목소리를 내겠어.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막 프랑스도 왔다 갔다 하고 김민석 후보도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했었는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저는 김용 부원장이 5등 안에 못 든 거. 네. 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어떤 쪽으로 과거에 해석할까요?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나의 분신이고 그 이 사람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진 당선되지 않은 경우가 저는 5등은 할 줄 알았어요. 난 못 봤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완벽하지가 않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수도권 권리당원에서 최고위원 1, 2, 3등이 친청이었고 김용은 꼴등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수도권.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그게 수도권이었나요? 여론이었나요? 수도권 권리당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네. 소위 말하는 A그룹,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A그룹이 수도권에 굉장히 두텁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아직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당권파 주류에 대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 향후 당청 관계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당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독거리면서 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지금 대두됐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데서 뭐 친청이니 뭐 친명이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최민희 의원의 뭐랄까 그 목소리 톤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아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뭐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그 김민석 우리 당대표님이랑 저는 최민희 의원이랑 엄청 그러니까 싸우는 그림으로 갑니까? 아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아니 뭐가 싫은 소리 막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또 무력감이 아닌가 저는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용 그 후보의 경우에는 네. 서울 경기 이쪽에서 꼴등은 아니고요. 인미의 김용호 후보가 이제 두 양보? 분이 하위권이었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후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판이 정해진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 2, 3등은 친청 쪽이 맞죠. 서울 그게 경기. 여론이었던 것 같은데. 아, 친청 쪽의 여론조사에서 여론 말고 권리당원. 권리당원도 아니요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예 한민수 의원이나 이쪽보다는 좀 높았고요. 서울에서는 여론이었던 좀 것 같아요, 낮았고 여론. 경기하고 서울이 조금 구별이 돼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은 일단은 유일한 원외였잖아요. 그게 한계였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도 중요하죠. 잘 모르고 네. 일단 인미의 김용호 후보가 사퇴는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사퇴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전당대회 8월 17일 당일날 대의원 표만 남았단 말이에요. 대의원에서는 김용 후보가 1등 했잖아요. 8천 몇백 표 얻어가지고 14,000여 명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효과가 좀 반감됐어요. 사퇴하는데 좀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 게 있고 유일한 원외여서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두 후보 사퇴 전에 돌아갔는데 그 대법원 판결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동을 했겠죠. 뭐 그런 전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민희 최고죠. 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저는 조금씩 뉘앙스 태세 전환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태세 전환이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전당대회장에서 네. 그 권노갑 고문님을 패싱하더라고요. 인사 안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이 있던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는 딱 이렇게 서가지고 권노갑 고문이 가운데 서 계시고 김민석 그다음에 최민희 최고 이렇게 셋이서 김민석 최고 아주 60대처럼 보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30년생이시잖아요. 권노갑 고문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웃는데 굉장히 웃고 그 패싱하고 갔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서미아 의원한테도 그러지 않았어요? 서미원한테는 본인 연설하고 내려와서 악수 안 하고 안 했죠. 패싱하고.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막 인사하고. 우리가 풀었다는 둥,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랬죠. 둥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조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쨌거나 대표로 뽑혔고 네. 공천권도 가지고 있는 대표고 크게 문제가 없는 한 2년 가는 건데 네. 물론 내년에 재보궐선거에서 내가 재신임 받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김민석 대표가. 그렇지만 조심하는 게 맞고 당원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어깃장 놓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토론하고 당의 또 이견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죠. 대변인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겠다. 뭐 네.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또 본인이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죠. 아.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그래도 말을 좀 거침없이 해서 항상 무슨 말을 하실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대변인이 중간에 끼게 된다면 조금 심심하겠다. 근데 아니요 이 최고위원회를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공개 최고위원회 할 때 기자들이 대부분 이제 수석 최고위원 정도까지 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 치죠. 아. 나머지는 그냥 이제 텍스트로 받아보죠. 받아보고. 그러니까 아. 어떤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이제 항상 보고 있으니까 네.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네. 지켜봐야죠. 오늘 첫 최고위원회 부산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글쎄,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자 그러면 아까 식사 얘기 하는데 오늘 무슨 얘기 하실까요? 글쎄 그 오늘 대통령과 원팀 얘기하겠죠, 원팀. 고전에 네. 제가 지금 AI담으로 왔는데 서울 경기 네. 최고위원에 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네. 1.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박선원, 서미화, 김용 순서예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아요. 아, 그럼 6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퇴하기 전이니까 임미애 김용우 후보가 제 말씀은 아니 어쨌든 남은 후보 중에서 그렇다는 최종 말씀이죠?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거고 네. 최종 결과가 네. 그러니까 김용희 꼴등이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1, 2, 3등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오늘 저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이제 강력한 비주류의 수장 내지 리더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까 가까스로 이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까스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왜? 네. 임기 1년밖에 안 지난 대통령이 대놓고 저렇게 특정 후보를 밀었어요. 네네. 거기다가 600조인가 800조짜리 정말 800. 어차피 600이나 800이라 우린 못 벌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네.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네. 발표하고 그 호남 에다가 이제 쪽에 계속 어떻게 하겠다. 공인을 제공을 했어요. 네네. 이런 와중에 그 선호 투표까지 가고 선호 투표해가지고 5.5 대 4.5 정도로 이겼다는 거. 이거는 저는 가까스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김용 부원장이 낙선했던 거. 이건 대통령의 장악력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정말 윤석열이 네. 과거 멀쩡한 당대표 쫓아내고 네. 비대위원장 안 치고 전대하는데 6등 하던 사람 갑자기 1등으로 땡기고 뭐 이런 일은 이젠 못한다. 못하고 굉장히 정청래 네. 혹은 친청계 혹은 A그룹에 네. 신기를 거스는 거 좀 이상하고 거기를 배려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쪽도 이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 잘할게 잘 가자. 그러니까 좀 화해의 자리. 원팀 원보이스. 네. 우린 뭉쳤을 때 강했고 흩어지면 졌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래. 어때요? 아 근데 지금 21세기에 네. 그 민주주의라는 게 다원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옛날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 맞아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그 사회의 어떤 그 내재하는 문화 코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오늘 아마 말에 뼈가 들어있는 한마디는 남기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나도 뭐 메가 프로젝트 하나 해줘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밥 먹으면서. 뭐 어찌됐건 어떤 얘기 나올까요? 이번 경선은 1대 3이라 그랬잖아. 메가 프로젝트가 메가 스피커를 이긴 결과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친노 친문으로 대별되는 구주류에 맞서서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당내 주류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웃사이더였는데 네. 그런 싸움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차 과반은 사실상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고 호남에서의 결과를 보고 1차 과반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론조사가 경선 과정 내내 나왔던 여론조사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결과가.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겼으니까 네. 뭐 몇 % 차이로 이겼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게 되고 네. 당대표가 지금 누군지만 남으니까 네. 뭐 어떻게 잘 아니, 풀어가겠죠. 또 그렇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김인석 대표가. 네, 그러니까 네. 잘 풀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청년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슨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동산도 있고 뭐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 대표가 김인석 대표가 됐으면은 진짜 속도가 더 확 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안에 뭐 반발도 있을 텐데 청년들도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여론도 신경 쓰다 보면 이제 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100%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일단 대통령은 정부 아니다. 네. 이건 여론 수렴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이 맞는 게 국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세제도 그렇고 금융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의원들도 자기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지역구마다 조금씩 그 사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반발이나 지역구 내에 뭐 그 정부안 나왔을 때 나 완전히 전화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의원도 그럼 많잖아요. 요즘 상당히 심각하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고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심이 이렇다라고 하면 정부 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정한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유시민 씨 ABC론에 딱 덮을 만한 김민석의 ABC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고 좀 확장하고 그다음에 유능함, 효능감을 보이겠다. 거기에 더해서 S까지 ABC 플러스 S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안전 S.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 캡스가 된다. 민생 택시다 이러면서 민생과 민심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달을 잘 해야겠죠. 네. 잘 해야겠죠. 그게 저는 김민석 대표한테 정말 어려운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 네. 그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못 가져온 게 정청래 지도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 그 공소취소 발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서울, 평택, 그다음에 부산 북구의 그 후보 전략적 그 선택을 네. 했던 물론 이제 대표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전략 공천이 됐던 그러한 인물들이었고 네. 또 지방선거 얘기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요번에 그 경선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대통령 지지도가 꽤 올랐다가 이 쭉 내려가면서 그거를 그 대통령과 한 몸처럼 되어 있던 김민석 후보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근데 보면 이제 부동산 세제라든지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여기에 더해서 막판에 이제 그 개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임이냐 중임이냐. 네. 저는 이게 그 수도권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도 썩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과 일심동체로 뭔가 개혁을 같이 밀어붙이겠다라는 소명감을 피력을 했지만 네. 실제로 본인의 또 꿈도 굉장히 그 야망 있겠죠. 있습니다. 네. 대권의 꿈도 있고. 네. 근데 과연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이 야망 실현의 순기능을 할까 역기능을 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본인은 물론 그 다음에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그걸 책임지고 그 다음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마포의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이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맞죠. 그 지역이. 네. 그래서 향후에 이 대통령 지지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 초반까지 나왔어요. 리얼미터에 따르면 43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진짜 민주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수는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녹록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민주 개파 갈등 봉합 여진 계속 뭐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어제 청와대 만찬 총평을 뭐 짧게 한다면요. 어땠을까요? 네, 이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전당대회 때 그러한 뭐 싸우고 가열되고 그런 분위기 이제는 다 과거로 묻혀두자. 묻고. 예. 어제 뭐 김민석 대표도 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조금 뭐 심한 말 있었으면 죄송하다 사과했고 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당대회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오피셜한 그런 사과들을 받으면 마음이 눈녹도 뭐 사그라집니까? 아니면은 좀 앙금 나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특히나 이제 지지자들 열심히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국민의 삶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집중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네. 메가 프로젝트 신조 뭐 이런 거. 대변인이 사과했는데 뭐 사라지진 않나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기분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멘탈 강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고 어제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평가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언제 뭐가요? 터질지 모르는 게 뭐가요? 왜요? 저는 사실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화합의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화합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최민희 최고위원이 민심이 당신을 이겼다 이러면서 김민석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어요. 네. 지금은 아마 민주당이 당분간은 대통령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 정권은 필패의 길로 간다. 그런 얘기 하셨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실정을 거듭하고 뭐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모든 사안이 있어서 민주당의 이른바 잘못된 행태들이 드러난다면 차기 총선에서 결국에 민주당을 향한 엄청난 정권 심판 열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당이고 중간 선거예요. 이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냐 아니냐 이걸 두고 엄청 싸울 겁니다. 고민하겠죠. 그럼 핵심 주요 승부처는 수도권이란 말이죠. 근데 수도권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쯤 되면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반된 민심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과 의원들이 대통령 거리 차별화해야 된다. 대통령으로 선거 치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당이 요구할 겁니다. 그럼 김민석 대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대통령과 차별화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당대표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노선을 두고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혈투가 또 벌어질 것이다. 한 번 더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잠잠한 상태로 가지만 네. 내년 후반기쯤 되면은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은 필패의 길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거든요. 유시민 전 장관을 좋아하시는 느낌. 그분의 말씀이 진짜 자다가 떠올라요 가끔씩. 야, 고장난 시계가 두 번 맞듯이 그분 말씀이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자다가 진짜 떠올라. 갑자기 눈 뜨. 맞다 유심히 그런 얘기 있었지. 이렇게 되는데. 자, 김동률 제가 어제 만찬을 얘기해 주신다면. 예, 뭐 대통령이 할 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화합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그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잘 안 아물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막말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서로 너무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됐기 때문에 잠시 겉으로 덮어놓는 모양새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잠복해 있다가 한 1년쯤 뒤에 폭발할 것이다. 예, 1년 뒤에 뭐가 있느냐? 그때부터는 총선 시즌이거든요. 예상이 좀 비슷합니다. 예, 결국에는 그렇구나. 예, 결국엔 공천이거든요. 의원들 머릿속엔 공천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천에서 내가 개파에서 밀려서 나 공천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그제 이제 뒤가 없는 것이. 이제 각을 세우는 예, 거죠. 그렇죠? 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게 싸울 거고요. 근데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번에 최민희 최고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장 봉합한다면서도 청년 최고. 지명직 청년 최고에 대해서 너 지명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선출해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김민석 계열에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하지 마라. 벌써부터 이제 제동을 좀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투표로 가자. 뭐 명분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최고위 내에서 사람 수에 대한 부분들, 머릿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트리거가 될 겁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친청계의 볼륨은 커질 거예요. 그게 최고위의 분란으로 이어질 거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좀 조용하겠죠. 좀 조용하게. 예. 그거대로 이렇게 그렇게 밸런스가 될 거예요. 되겠다. 원래 또 제일 뭐 여당이니까 뭐 이런 공격들 뭐. 네, 아니 공격이 아니라 정당이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거라. 국민의힘은 더 심하잖아요. 지금도 벌써부터 그 얘기 좀 좀 다른 거죠. 예,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민의힘 애들이 이미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으면 이상하죠. 그거 안 들으실 거면 말 많이 하시면 7페이지까지 우리가 안 넘어가요. 대변인도 공격하셔야죠. 저희가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인지상정.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곧바로 청년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를 했죠. 1991년생 경기 화성시정 재선 의원 전용기 의원인데 전용기입니다. 전용기가 아니라 전용기군요. 용기. 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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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통령 전용기 할 때 전용기 그거죠. 전용기. 예, 전용기 의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너무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했다. 네, 정말로. 아니 이 뭐 제가 누구 편들고 친해서가 아니라요. 네네. 이 전용기 의원은 정말 그 청년 정치의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 위원회부터 활동을 했어요. 대학생 위원으로. 그래서 성장을 해서 대학생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고 당원들의 투표로 비례대표가 돼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가 돼서 또 다음번에 지역구에 도전을 합니다. 네. 그럼 지역구를 이제 제가 비례대표였으니까 지역구 그냥 꼽힐 것 같죠. 거기서 경선을 3인 경선을 합니다. 네, 3인 경선. 네. 그 뭐 어마무시한 분들과 경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요. 그래요? 네, 이겨서 또 이제 재선 의원이 된 겁니다. 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전용기도 이제 뭐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이제 네. 장경태도 있고 뭐 있잖아요. 김남국도 있고 있잖아요. 많은 동생들 의원이 되신 동생들. 제 생각에는 제 네. 기준으로는 의원 전후가 가장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가장 안 바뀐 사람. 전용기 의원이요? 전용기 의원이.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이 되기 전, 되고 나서 후. 그러니까 전에도 문제, 지금도 문제.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은 분이랑 보통 되면 많이 바뀌어요. 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네네. 은근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안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또 이제 결혼도 또 그 학생 때 사귀었던 친구랑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위 그게 지금 말하는 청년 최고위원 선정 기준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성장한 그 청년 정치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모범 사례다. 그래서 저는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되고 네. 왜냐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서 청년 하다가 막 온 친구들이 있어요. 검증이 안 된 사람들. 그럼 꼭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오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막 이게 이래저래 말들이 많아지는데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는 뭐 될만하다. 인정이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아주 잘한 인선이다. 네. 이인성 추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울어? 모범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사례지. 본인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성장은 다른 것 같은데. 크기가 힘들어. 모범 사례가 아니까 모범 사례다. 모범이라고? 아니, 저도 왜? 전용기 의원 알아요. 네. 뭐 술 한잔도 같이 해봤고 했는데 그분의 의정 활동을 보면 젊다는 게 뭡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도 바른 소리 하고 쓴 소리 하고 옳은 소리 해도 과감하게 나가는 거 그게 젊은 의원들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진영의 논리만 막 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그 박상현 검사 있었던 그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야, 그 검찰 앞에서 그러니까 소주병에 담긴 술을 페트병에 옮겼다라는 그 현장 검증을 갔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 해당 편의점에서 이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그 편의점주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꾸 막 검사들 오고 취재 오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표시를 하셨나 봐요. 근데 바깥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등등이 야, 편의점주 너무 싫어한다 이거. 이거 빨리 우리가 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편의점주는 검찰 편이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는상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완전 진영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뭐 젊은 정치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아니, 그리고 그분이 잘 재선 성장한- 의원이잖아요. 잘 재선 성장한 의원. 케이스다. 재선이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안 해도 돼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 해도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전 권미경 서울시의원 노동 분야에서 여성 분야에서 했던 거 좋게 평가합니다. 근데 굳이 재선 의원에 당대표를 밀어줬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전용기 의원은 꼭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분야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네. 사실 이번에 청년 최고 나가려고 했던 그 청년 두 분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 임명하면 김보미? 아니 누구죠? 그 정민철과 김형남 있었잖아요. 하원기 신인규. 아니 하원기 신인규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호텔 경제학처럼 활기만 돌았지 뭐. 그러니까 청년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초대할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이 안 간대. 김치국을 내가 웃겨가지고. 막 시원하게 그래서 잘 야 초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방송에서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 청년 최고 나갔던 분 있잖아요. 두 분. 실제 나갔다 떨었잖아 예선에서. 청년 최고 나갔던 두 분. 누구예요? 우리 예찬이 씨랑 닮은 꼴. 정민철. 이랑 또 김형남 씨라고 있어요. 서울시장 예비 후보. 예. 그런데 물론 뭐 그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인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 됐었어 봐. 난리 났지. 논란이 막 또 여기를 막 나 뭐 야구 뭐 하여튼 뭐 누나, 눈에 보여. 그 DJ KJ라고 있어요. DJ KJ. DJ KJ 뭐죠? 도찐 깨찐이라고 도찐 깨찐. 있어요.
DJ KG. 어떻게 용기랑 도찐개찐이야. 그런 비슷해. 것도 아니지. 도찐개찐. 용기는 그래도 검증이 오랫동안 된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검증이 된 사람이지 당해서. 근데 뭐 그게 좀 차이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검증이 안 되고 그냥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디서 발탁하면 그게 더 청년들한테 그래. 더 뭐 거부감이 본인만의 듭니다. 기준이 있는 건 네. 오케이. 그리고 뭐 인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야당에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전 최민희 수석이 했었던 문제 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을 때는 적어도 협의는 있어야 된다. 전 그건 맞는 말이라고 봐요. 전 당원 당규상 협의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에서 인준해서 지명한다. 거더라고요. 이게 당 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지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최소한 협의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그런 당원 당규가 지금 근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전행하지 말라라는 그 당원 당규가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그게 최민희 수석이 어저께 뭐 반박도 했던데 물론 오늘 아침 강릉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런 문제 제기는 합당하다.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는 좀 치밀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어제 YTN에서 이 문제 나왔는데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보다는 전용기가 낫다. 그러니까 특별한 새로운 문제나 구설수가 있진 않으니까. 아하. 네,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비교적 민주당에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용기 정도면. 그리고 애시당초 뭐 최고위원을 경선하니 많이 근데 지명직을 경선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전략적 수도 엿보여요. 그 여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노동계지만 동시에 강원도 출신이라 다음에 벌어질 강릉 보궐선거에 내보내겠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근데 다만 김민석 대표의 문제는 이런 인선이 아니라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걸고 넘어진 거. 그리고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실수가 있을 때 과연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뭐 일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전당대회 때 냈습니다만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겠죠. 아하. 무조건 예스맨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뭐 적당한 견제력. 김민석 대표가. 예.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요? 당청 관계는 창조적 수평 관계다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직속에서 뭐 오다를 받는 게 아니라 수평 관계. 예. 여당으로서 수평 관계인데 창조적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보면 알겠죠. 네. 예. 정킴님이 또 US 달러 100달러를 정킴님이 100달러를 이분 맨날 자주 보내시는 분 아니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이기인 총장 국회로 고마우신 보내주세요. 분이다. 이따 출근은 국회로 해야죠. 정킴님 감사합니다. KH님 3,000원도 보내주셨고 KH님 감사합니다. 푸푸푸님 15,000원 보내주셨고 푸푸푸님 감사합니다. 산발라님 10,000원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미크리센 김기욱 화이팅 US 달러 2달러 보내주셨고 소중한 2달러 감사합니다. 또 2달러 또 보내주셨고 두 번이나 보내주셨네. 진케이님 2,000원 또 보내주셨고 감동이다. 첼시 2,000원 이재이킴 US 달러 20달러 최씨 5,000원 미국에서 보내주시는 캡틴 거예요? 539 만원 지소연 5,000원 소름 끼치네요. 쏟아지네요 지금. 미국에서 그럼 달러 진짜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용기 같은 사람 지명직 최고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들. 아니 왜 이미 됐는데 그 정도 사람 없어. 그래요. 청년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적으로 보였을 때 그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잣대와 유연함이 의정 활동 때도 많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은가 봐요. 네, 유연한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네, 너무 유연해. 그래도. 진영 논리로 너무 깝깝한 소리만 하는 것이 깝깝한 스타일 아닌데. 네. 진짜. 어쨌든 네, 우리 이긴 삼총장은 그렇게 평가를 근데 했나 내가 봐. 두 개 선택지를 줘볼게요. 네. 자, 장경태가 많이 살아 있었어. 아니, 살아 있지만 당에 있었어. 미안합니다. 장경태를 죽여버리네. 아니 살아는 있지. 아니, 당에서 있었어. 그러니까 장경태 전용기 전용기지. 그래, 당연하지. 아니 비교할 사람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나 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당. 전용기 의원은 아까 그 임세현 대변인 말처럼 국회의원 되고도 참 그 태도나 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내심 임세현 소장은 난가? 나?
나 아닐까? 내가? 난 청년도 아니야 이제. 그 내년부터. 박진영 씨의 네가 사는 그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전혀 타는 그 차, 생각조차- 그 차 내 차였어야 생각조차 해. 한 적도 없어. 네가 받은 지명직, 그 지명직 내 지명직이었어야 해. 네가 앉은 그 자리, No, no. 내 자리 있어요. 나는 양심이 권미경 그 자리 내 자리였어야 해. 나 생각조차 안 하고 저도 나름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나름 돼요. 내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네. 그거 오지도 그러나 않았겠지만 줬으면 했다 안 했다. 아니 근데 전혀 누나 요즘에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자리가 아니야 절대 내 자리가 네. 아니고 물론 청년도 내 자리 물론 청년도 난 내년부터 청년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으로 누가 보지도 않고 마지막 그러면 청년. 양심이 없는 거야 내가 그 청년으로 가면 에이, 양심이 없는 거야. 누나 그래도 욕심은 내야지. 아이. 예? 누나 욕심 내야지 왜 그래? 그래 욕심 좀 내요. 예? 아 누나 저기 뭐 전당대회 그 같이 합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약간 좀 본인이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요? 왜? 네. 왜 솔직하지? 옛날에 누나 그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이렇게 갔는데. 아유, 그런 얘기 좀 한적 서운합니다. 없어. 그런 얘기 한적 예. 없어. 막 나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나가면 이제 또 돌고 이러면 안 돼. 방송이 나도 미래가 있어. 오늘만 살지 않아. 그렇지. 세연이 누나도 앞으로 미래가 있었지. 그래. 네. 미래 있어. 이제 공천 받고 구현돼야죠. 그래, 미래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 예. 미래 있으니까 네가 술자리에서 엉뚱하게 얘기하면 내가 혼내고 하잖아. 네. 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잡네.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 맞아요. 네, 민주당 TV라는 채널이 있어요? 원래 델리민주라고 유튜브가 있는데 네. 막 이렇게 그 우리가 행사 있거나 뭐 이럴 때만 조금 활성화돼 있고 이제 평소에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 국회의원 분들께서 그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국정 홍보를 한다던가 본인 정책 얘기하고 이런 적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후원금 계좌 이렇게 앞에다 딱 놓고 네. 이러면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유튜브 따라서 인기 많은 유튜브들은 네. 뭐 이런 적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나가신 분들 또 나가는 분들만 나가. 네. 그러면 안 나가는 분들 또 소외감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본인 정책 설명할 때는 민주당 뉴스는 이제 우리 민주당 TV로 시작을 해라. 네. 이거 매일매일 상시화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그 공약을 내세운 게 우리 민주당은 이제 새벽 민주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민석 그러니까 총리실을 본인 새벽 총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새벽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 TV도 새벽 TV로 해야 된다. 그거는 너무 김호준 유튜브를 겨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대놓고. 새벽 민주당 TV가 되면은 최소 시간은 이제 7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뉴스 공장이 아니라 민주당 민주공장. TV에서 만나요, 여러분. 민주공장. 민주공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워낙 동접자가 그리고 2시에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최소 10만에서 40만까지 나오거든요. 아 동접자가? 네, 그 아. 선거 때는 지난 대선 때인가? 그때는 40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30만, 40만. 어디가 김호준 TV가? 네. 아, 뉴스 이제 공장이. 보통 이제 뭐 친노 친문 지지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이 봤었던 방송이니까 그걸 좀 뺏어오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 민주당 TV도 키워야 되고 델리민주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정견 발표 뭐 이런 것만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 서울시당의 MTV라고 그러는 게 있긴 한데 그건 좀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친천 개인 김호준 씨를 약간 좀 거리두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제가 드는데. 제안한 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안한 거는 네네. 이게 너무 정책 얘기만 하고 너무 시사 뉴스만 하다 보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유쾌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후 같은 때는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만나가지고 고민 상담도 한다던가 뭐 연애 얘기도 한다던가 좀 예능 같이 좀 이렇게 계속 활성화 시켜야 이게 이제 붐이 되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많이 보는 사람들도 이제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카타 컨셉처럼 예를 들어 뭐 장해찬도 나오고 이기인도 나오고 와서 막 우리 패. 왜 조이대 갖고 뭐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가 얻어맞기 프로그램도 만드는 거지. 얻어맞기 민주당 얻어맞기. 그래서 이거 정책 제안한 사람이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기인이나 장해찬 와서 막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지. 네. 왜 그 조이대 그거 갖고 뭐라 그러세요? 주식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동접자가 늘어나겠니? 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누나 고생하셨어요. 네. 누나. 네, 저래서 임세연 누나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저래서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실현 불가능하더라고. 그런가? 아, 그럼. 만약에 여야 나와서- 그런가? 방금 아니, 봤어요? 그런가? 아니 그 개그맨이 우리 김기욱이 나와서 MC 보고 뭐 이러는 거지. 나는 누나가 이렇게 좀 실드 칠 때 되게 안쓰러워요. 왜? 되게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 성격에 맞는 말들만 하는 방송을 원하는 거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막 민주당 비판하는 걸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이 보이지만 안 볼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와가지고 막 화내면서 그건 재밌지, 재밌겠지. 막 하고 막 국민의힘도 깔 거니까. 국민의힘도 까고 막 이러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잘 꾸미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김남준 의원이죠. 네. 그 개항의 아, 노잼인데. 그분한테 이걸 맡겨서 내가 그게 걱정이야. 김남준 그분 진짜 슈퍼 핵노잼이란 말이야. 핵노잼이거든요. 핵노잼. 아, 핵노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재치 있고 막 이거를 틀을 벗어난 아이디어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게 김남준 좀 노잼이지. 걱정됩니다. 네, 김남준 노잼이야. 어쨌든 재미없으면 안 되는. 어쨌든 민주당 TV의 채널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 자, 우리가 민주당 TV 채널에서 우리가 출연 요청하면 오실 거예요? 아, 불러주세요. 진짜로? 출연료 줍니까? 주지 당연히. 아, 그래요? 많이 주지. 거대 많이 주라고 할게요. 여당인데. 특히나 이제 야당 쪽에 오시는 분들. 네, 시원하게 많이 전혀 주세요. 실현되지 않을 말을 저렇게 막 뱉고 있죠. 알겠습니다. 뭐 재밌는 방송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어준 유튜버랑 뉴스공장이랑 얼마만큼 많이 차이가 날지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